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3장 양자얽힘, 생면전자, 바이러스, 진화론, 양자컴퓨터, 반세상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얽힘, 매우 중요한 건데 어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000가지의 논리가 투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어떤 하나를 내가 제안을 했다. 그러면은 1000가지가 다 그 1000가지의 반론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반론을 다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한 가지가.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제안을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양자얽힘이고 이 양자얽힘을 양자얽힘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딱 제안을 누군가가 했다면 그에 대한 반론들이 반박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왜? 얘가 양자얽힘이지만 양자얽힘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또 이 논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것과도 또 양자얽힘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물리학이죠. 현실 물리. 자, 이렇게 어미양자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양자얽힘하고 이거 전혀 관련이 없을 듯한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이거 다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데 어미양자홀이 우주를 절대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양자얽힘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미양자홀 때문이죠.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미양자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자얽힘과 이것은 서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미양자홀 우주론. 우리 공간 3차원이 구체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구체의 수직 방향으로 어미양자홀이 존재한다. 이것이 암흑물질이자 암흑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양자얽힘, 차원이 도대체 뭘까? 스핀, 전자가 왜 스핀을 가질까? 중력선, 도대체 중력이란 뭘까? 왜 중첩이 되느냐 등 20가지 논리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자얽힘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20가지의 논리를 제가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 동영상에서 이 20가지 논리는 이미 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네, 이와 같이 제2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였고,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이 우리의 세상, 연속의 세상입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그리고 A, B, C라는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양자화된 꼬불꼬불한 세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꼬불꼬불 만드냐? 회전력, 근원 질량 입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근원 질량 입자가 6차원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이 이 회전력이 C축을 이렇게 똘똘똘 말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느냐? 이와 같이 마는 거죠. 이렇게. 분명 선수권은 평평했습니다. 근데 말면은 이쪽 세상에 하나 직선이 탄생하고 그 직선의 수직 방향으로 꼬불꼬불해집니다. 네, 이렇게 꼬불꼬불해지고 이쪽 회전력이 두 번째 회전력이 이거를 B축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A축을 또 꼬불꼬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전력이 하나, 둘, 셋. 이거 직선 세계입니다. 직선은 세계이고 이것이 양자화된 세계. 양자얽힘은 이쪽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자얽힘 전자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전자, 반전자가 4차원 세계에서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이렇게 툭 칩니다. 막을 치면 막이 툭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끊어지면 막이 이렇게 있고 막의 앞면이 N극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의 세상. 여기는 빨간색의 세상입니다. 뒷면이 S극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의 세상. 그러면 N하고 S하고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천의 두께 사이에 그게 뭐냐? 네, 그것이 이제 중력선. N과 S는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가? 제10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챕터인데, 다음과 같이 힉스 입자라고 여겨지는 근원 질량 입자가 이렇게 툭 칩니다. 툭 치면 때리죠. 그럼 얘가 여기서 막이 탁 떨어지면서 이게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끈이론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쪽이 빨간색의 세상, 빨간색 입자, 이쪽이 파란색 입자, 거기에 중력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똘똘똘 말린다는 겁니다. 왜 말리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회전력, 근원 질량 입자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력이 이것을 똘똘똘 말게 됩니다. 이쪽을 말아보죠. 똘똘똘 마르면 네, 전자가 탄생을 합니다. 이쪽을 파란색을 똘똘똘 마르면 네, 이렇게 반전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하고 반전자는 다시 중력선,
알파 중력선, 베타 중력선, 베타 중력선, 감마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딱 보면 이게 지금 양자 얽힘으로 얽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핀이 왜 발생을 하는가? 우리 세상이 이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XYZ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높이 방향으로가 온도, 템퍼러처가 되겠습니다. 연력하게 되겠죠. 이거 우리 세상에 좌측면이 있고 우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좌측면은 참 이상하죠.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는 좌측면, 우측면. 그래서 전자가 좌측면에 하나, 우측면에 하나 이렇게 해서 전자는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광자는 여기 전자는 이거 알파 차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니까 여기 우리 세상이 이렇게 있고요.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가고, 광자는 베타의 세상입니다. 베타 차원 알갱이들. 비축이 또 꼬불꼬불하게 있고 요 속으로 숨겨둔다는 겁니다. 광자는 무수하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는 몇 개 들어가느냐? 원자는 하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원자는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자유낙하죠. 원자가 두 개가 우리 세상에 똑같은 위치에 원자가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속도가 두 배가 더 빨라집니다. 탁구공하고 쇠구슬하고 왜 똑같이 떨어지느냐? 그 병렬 연결, 그 자유낙하 운동. 원자는 하나가 들어간다. 어미양자홀이 이렇게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전 우주에 걸쳐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 우주 표면, 마그 표면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자의 스핀, 우리 세상에 여기 있고요. 이게 어미 자기장이 우리 전 영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빛의 속도로 휩쓸고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광자가 빛의 속도인 이유가 이거 어미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뿜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자가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존재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휩쓸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는 이쪽으로 돈다는 거죠. 이쪽에 위치하면 전자는 이쪽으로 돌게 됩니다. 이쪽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거 업 스핀, 이게 다운 스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논리 한 20가지 정도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본 우주론은 직접 증명 불가능하나 간접적 증명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12장 본 우주론에서 설명한 것들은 직접 증명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에 있기 때문에 어미양자홀이 이렇게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간접적 증명, 여기서도 간접적 증명 하나를 또 나중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핀업 전자와 스핀다운 전자의 양자 얽힘. 이쪽이 스핀업 전자, 스핀다운 전자의 양자 얽힘.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거기서 전자가 이쪽에 위치하고 그다음 밑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전자가 두 개가 위치하는 거죠. 전자가 있는데 묶인 전자와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묶인 전자는 반원자하고 반물질하고 중력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중력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전자는 이와 같이 안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치하면 이게 돌려버리니까 핑 돕니다. 이쪽에 위치하면 이렇게 돌리니까 반대 방향으로 스핀업, 스핀다운이 돌게 되겠습니다. 중력선이 이렇게 안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선도 이렇게 뺑뺑뺑 돌게 되겠죠. 그러다가 정확히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에다가 이게 확률적으로 어느 순간 이렇게 탁 얽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양자 얽힘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너무나 쉬운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돌면 여기는 그 빛의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자의 스피너 속도가 얼마냐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그건 안 나와서, 그래서 전자의 스핀 속도는 빛의 속도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들며, 저는 양자 얽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말 그대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그 양자 얽힘에 대해서 이제 소설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였습니다. 묶이는 순간 이게 탁탁 하고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가다가 탁 걸린다는 거죠. 돌아가다가 탁 걸리고, 네, 이렇게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한쪽으로 싹 몰립니다. 이렇게. 이것을 다시 XYZ 방향으로 이렇게 꺼냅니다. 이건 XYZ의 수직 방향이었습니다. XYZ 방향으로 탁 꺼내면 비로소 또 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빛의 속도로 돌겠죠. 이쪽 방향으로 돌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돌리면 똘똘똘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똘똘똘 말리고 얘는 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지죠. 그러다가
다 풀어졌다고 하면은 얘를 탁 치지 않겠습니까? 이 선이 얘를 탁 칩니다. 그러면 서로가 잡아당기겠죠. 이렇게. 왜 선이 다 풀렸고, 다 감겼고, 다 풀렸고, 그래서 어느 순간 서로가 탁 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막 싹 이렇게 끌려버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홀드, 이쪽을 홀드 시켜놓고, 이쪽도 홀드 시켜놓고, 그러면 어느 힘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또 이제 이쪽은 이쪽으로 그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뺑 돌면은 얘가 다 감기죠. 얘는 다 풀렸고, 그래도 또 어느 순간 탁 치면서 또 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쪽 그림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뺑뺑 이렇게 되는, 이거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기가 되는데, 분명 양자얽힘이란 왼쪽 전자를, 이게 이제 양자얽힘이란 이렇게 왼쪽 전자를 관측을 하면 오른쪽 전자는 반대로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 전자를 관찰을 하면 필히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왼쪽 전자가 반대로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주기라고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기다. 그러면 주기가 몇 초 만에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빛의 속도로 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빛의 속도로 막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 두 개를 뭐 1km, 10km 떨어뜨려 놔도 빛의 속도로 감기고 풀어져 버리니까 뭐 주기는 뭐 0.0001초, 뭐 0.0001초 만에 그냥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기를 관찰을 못한 거 아니냐, 즉 주기라는 거를 놓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간접적 증명은 명확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이 논리에 의하면 0.0001초 만에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순간적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빛의 속도로 바뀌느냐, 아니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바뀌느냐. 빛의 속도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거의 속도입니다. 어미 양자홀이 전 우주를 자기장을 휩쓸어 버리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빛의 속도랑 요것이, 그 다음에 또 요것이 빛의 속도로 감기죠. 빛의 속도로 막 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은 이 선이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탁 하는 순간 그 속도가 쫙 전파가 돼가지고 뭔가가 힘이 전파가 돼가지고 얘를 반대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고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릴 수도 있는, 즉 빛의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또 추측이 듭니다. 일단 왜냐하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빛의 속도라는 거는 광자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럼 비를 퉁 때리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얘가 뭐 광자라는 것이 파선으로 툭 펼쳐지면서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즉 날아가는 것이 빛의 속도이지, 얘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으로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그럼 얘가 과연 텐션을 갖겠느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흐물흐물한 존재인가? 이게 텐션을 갖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중력선은 탄성체이다. 이게 탄성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거리에 놓으면은 이 탄성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한 100km? 네, 100km 떨어뜨려 놔도 물론 또 탄성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주기가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km 떨어뜨려 놓으면 좀 그 탄성의 성질이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좀 주기가 변한다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주기가 변할 것이며, 그 다음 그러면 얘를 이번 아까 100km 떨어뜨려 놨다고 했지만 100억 광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100억 광년 떨어뜨려도 얘가 이 선이 견딜 수 있겠는가? 물론 100억 광년 떨어뜨려 놔도 뭐 어느 정도 빛보다 훨씬 빨리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우주 반대편에 떨어뜨려 놓으면 얘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선이? 그 끊어지는 힘이 혹시 절대 양력 아니냐?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게 알파예요, 알파. 알파는 양력의 차원입니다. 양력. 그래서 그 절대 양력.
제 11장 중력 설명할 때 이렇게 절대 양력 이 힘을 넘어가면 이게 절대 양력이라는 거는 견디는 힘이죠. 그래서 우주 반대편에 얘를 놔두면 못 견디고 툭 끊어질 것 같습니다. 상대 양력은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길이가 어디까지 쫙 늘어나겠느냐? 아까 그 뭐 1km 떨어뜨려 놔도 늘어나고 100km 떨어뜨려 놔도 쫙 늘어나고 우주 반대편까지는 툭 끊어질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 사실 이 길이 어마어마하게 짧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제가 중력선은 여기 N하고 S하고 여기 사이에 두께의 길이 그것이 원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력선의 길이는 어마어마하게 원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짧은 건데, 이게 뭐 100km 뭐 그다음에 1000km, 10,000km까지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원자 두께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이유는 어미 양자홀이 모든 것을 엄청나게 축소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제 9장에서 설명을 하기를 원래 쫙 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 A축이, B축이, C축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데, 얘가 어미 양자홀 혹은 할미 양자홀들이 똘똘똘 말면서 얘네들을 엄청나게 잡아 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당겨가지고 엄청나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컸는데 어미 양자홀이 극한으로 줄여버렸습니다. A축도 마찬가지, 여기도 극한으로 줄여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그와 같은 논리로 얘가 힘을 가해주면 이제 쫙 늘어나는 거 아닌가, 뭐 100km, 뭐 10,000km, 10만 km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중력자가 어디 갔느냐? 중력자가 있어야만 중력이 설명이 되니까 중력자가 아니라 이게 중력선이다. 중력선의 존재는 양자얽힘으로 증명된다. 여기서 이것도 빨간색 전자죠. 네, 이것도 빨간색 전자입니다. 둘 다 빨간색이니까 그걸 N이라고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GN 중력선, 여기도 GN 중력선. N하고 같은 성격이니까 얘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묶여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없다. 이것이 왼쪽으로 돌면 왜 얘가 오른쪽으로 도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다고 하면 뭐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입자를 한번 가득 싸봐가지고 그럼 뭔가 입자가 하나 여기 팅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어떤 반응이 온다는 거죠. 뭔가 흐트러지는. 왜 이 선을 여기서 뭔가 하나가 탕 치니까 얘네들이 약간 흐트러지는 것이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 뭔가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가득 입자를 한번 쏴봅니다. 아무리 쏴도 여기는 그냥 스무스하게 통과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진짜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자와 반전자의 양자얽힘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그 전자와 전자입니다. 극이 같습니다. 근데 밑에는 극이 서로 다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부터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반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한 바 있고, 얘네들이 중력선들이 이렇게 묶인다는 겁니다. 여기 중력선이 하고 또 여기 중력선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짠 하고 달라붙는다는 거죠. 왜? 크기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뭐 또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빨간색 전자가 핑 돌고 있고, 파란색 반전자가 핑 돌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간색과 파란색을 가까이 갖다 붙여봐요. 그러면은 여기 중력선하고 N 중력선이죠. 여기 S 중력선이지 않습니까? N 중력선과 S 중력선이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얘랑 동일한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서로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아니면 뭐 이와 같은 주기를 갖던지.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주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 방향이 무조건 서로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업 스핀이면 얘는 무조건 다운 스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얘는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제어를 못 합니다.
뭐 어찌게 말하면 쓸모없는 회전, 양자 얽힘. 우리가 제어를 하지 못한다. 근데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됩니다. 얘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됩니다. 왜냐? 같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아니,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달라붙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 스핀을 멈춰 보겠습니다. 어떻게 스핀을 멈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한번 스핀을 멈춰보자. 이거 팽 도는 거 있죠. 이렇게 요거를 멈춰보자.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전자 본연의 특성 이렇게 돌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 화살표 회전이 있고 스핀이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 전자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 반전자입니다. 스핀은 이쪽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스핀은 이게 스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스핀이 되고 회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가까이 붙입니다. 그럼 당연히 N하고 S하고 이렇게 저절로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것이 상대 양력 아니냐. 이것은 절대 양력. 이것이 상대 양력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달라붙으면 얘가 회전 때문에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네, 이렇게 이거 이쪽 방향 회전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서로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가까워지면 얘하고 여기 있던 중력선하고 여기 있던 중력선하고 이게 다 와가지고 이게 여기가 똘똘똘 말린 게 똘똘똘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딱 풀어졌습니다. 풀어지면서 여기 중력선이 서로가 달라붙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선이 연결이 된 겁니다. 중력선도 연결이 됐고 네, 여기서 똘똘똘 말린 것들이 풀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베타 중력선이 붙게 되겠습니다. 물론 또 감마 중력선, 알파, 베타, 감마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탑 멈추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안 묶였다,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얘도 안 묶인다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이게 중력선 N과 S는 서로 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스탑 해가지고 원통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돌립니다. 이렇게 이거를 뭐 이쪽 방향으로 돌려보죠. 내가 이거를 돌렸다. 그럼 똑같은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까? 얘를 돌렸다. 그러면 똑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이거는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정보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양자 얽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정보로서의 무가치한 양자 얽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중력선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역시 여기다가 입자를 가득 쏴봅니다. 가득 쏴봐가지고 뭔가가 탁 끊어진다. 뭔가가 탁 끊어졌다. 라고 한다면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뭔가가 뭐냐? 네, 그것은 저는 이제 중력선 혹은 이렇게 알파선, 베타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혹은 또 여기 이렇게 하면은 베타 N 중력선 이런 것들이 가득 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쐈는데 여기 탁 이렇게 뭔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끊어지겠죠. 이것이 뭐냐? 결 어긋남. 결이 어긋나 가지고 툭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뭐 어디까지 늘어나겠느냐? 뭐 1km? 네, 1km, 100km? 우주의 반대편? 우주의 반대편까지 얘가 늘어날 수 있을까? 역시 또 제가 설명하기를 탄성체, 알파 탄성체가 얘가 조금 많이 좀 잘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일단 약하거든요. 알파의 힘은 약합니다. 베타의 힘은 중간 정도입니다. 감마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논리로 물론 이렇게 한 뭐 10km, 100km, 1000km 뭐 이렇게 쫙 늘어나지만 어느 한도가 존재할 것이다. 뭐 1억 광년 되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힘을 텐션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끊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10억 이거 예를 들어서 1000km, 네, 1000km 떨어뜨려 놨습니다. 떨어뜨려 놔도 얘를 돌리면 얘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얘가 돌아가면 그 반작용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베타선의 길이는 5차원 길이, 제가 중력선은 4차원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 베타선의 길이는 5차원 길이입니다. 그럼 또 그 속에 또 감마가 있죠. 감마는 6차원의 길이이고, 그래서 길이를 우리의 관점, 그 XYG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작을 수도 있고 이와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탄생이 될까? NS 전자 중성 미자를 분리하면 양자 얽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10장 자기 홀국은 전기 홀국이다. 혹은 또 뭐 중성자의 베타 붕괴 과정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건 SN이었네요. 하여튼 NS 아니면 SN 둘 중에 하나인데 또 생각해보니 SN이네. SN 반전자 중성 미자가 양자 얽힘 또는 생명체의 탄생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반전자 중성 미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가 이제 4차원 세계, 4차원 세계이고 첫 번째 막이고 두 번째 막 여기 중성자가 그 붕괴 음의 베타 붕괴를 할 때 여기죠. 음의 베타 붕괴. 요것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즉 중성자가 붕괴할 때 반전자 중성 미자가 튀어나오며 이 반전자 중성 미자는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전자 중성 미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왜냐? 파란색이 안에 있고 빨간색이 밖에 있어야 합니다. 빨간색은 공간을 넓히려고 한다. 파란색은 공간을 좁히려고 노력을 한다. 바로 밑에 빨간색은 공간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파란색은 공간을 좁히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파란색이 안에 있고 빨간색이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정적이 됐습니다. 안정적이 됐다. 변화가 없다. 근데 이거 반전자 중성 미자는 빨간색이 안에 있습니다. 파란색이 밖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뒤집어지려고 뒤바뀌려고 안과 밖이 뒤바뀌려고 노력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 와중에 이제 양자 얽힘이 발생.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그림입니다. 아까 봤던 거는 빨간색이 안쪽에 있고 파란색이 밖쪽에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면서 얘네들이 N이 똘똘똘똘 이렇게 말리면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얘가 그 파란색이 또 똘똘똘똘 말리면 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양자 얽힘으로 얽혀진 거. 그래서 양자 얽힘이란 자연적으로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거 왜냐면 자연적 현상이거든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 광자와 S 광자의 양자 얽힘, 광자를 양자 얽힘 시켜보자. 논리는 동일합니다. 본 우주론에서는 우주 모형도와 우주 원리도 이 두 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주 모형도, 이것이 우주 원리도. 원리를 보시면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면서 막 어떤 경향 혹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의 순환 반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알파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광자는 베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그림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자 역시 여기도 베타 N, 여기도 베타 S, 이쪽이 빨간색 N, 이쪽이 파란색 S.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한 논리도 역시 광자도 이렇게 해서 얽혀지는 거 아니냐. 여기 베타, 감마, 여기는 알파, 베타, 물론 요 속에 또 감마가 있고요. 감마 너무나 작아가지고 그림을 제가 못 그린 것이고. 그러면 또 광자도 같은 길이 연결하면 또 이것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알파 얽힘입니다. 이거는 베타 얽힘, 광자도 이렇게 얽혀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광자 얽힘이라고 있습니다. 다광자 얽힘, 광자들이 수없이 막 얽혀진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광자는 무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수한 광자가 막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얽히면 다광자 얽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막 여기서 얽히는 것이 막 무수하게 얽혀지니까 똑같은 위치에.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광자 얽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하나의 쌍으로 됐으면 그 쌍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다광자 얽힘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많이 있던데 일단 저 추측에는 얘는 다광자 얽힘이다. 얘는 쌍으로 한 개밖에 생성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친 것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놓친 것도 혹은 틀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순, 의문점 980가지를 찾아보자. 제가 설명하기를 이거 양자 얽힘 하나 설명하려면 100가지 논리 혹은 100가지 반박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20개의 논리 가지고 이거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980개 980개에 놓친 것, 모순점, 의문점 등을 찾아보자. 대표적으로 근원,
여기는 뭐 묶인다. 예, 묶이는 건 이해하겠다. 그럼 여기가 아까 그 끊어진다고. 절대 양력에서 이게 어떻게 끊어지냐? 이게, 뭐 여기서 툭 끊어진다는 소리냐? 아니면은, 네, 여기서 툭 끊어진다는 소리냐? 어디서 끊어지느냐? 예, 제가 볼 때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신발 매듭을 묶어놨는데 신발 매듭이 막 풀어지지 않습니까? 미끄러져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막 서로 잡아 당기면 여기서 막 잡아 당겨버려요. 여기서도 막 잡아 당기면 얘네들이 아마 미끄러져서 풀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 아니 왜 N하고 S하고 착 달라붙느냐 저절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N극하고 S극하고 왜 서로 달라붙느냐. 극이 다르니까. 그거는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극이 다르니까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원의 문제라서 N과 S가 왜 서로 저절로 달라붙냐. 결국 의문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붙게 됩니다. 이거 설명한다 해도 계속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문의 끝이 도대체 뭐냐? 역시 근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발생하는 질문의 끝은 이거 어미양자홀이다. 어미양자홀이 모두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그게 끝이죠. 그럼 또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미양자홀을 누가 지배하냐? 할미양자홀이 지배한다. 5차원, 4차원이죠. 5차원이죠. 그럼 할미양자홀의 세계는 누가 지배하느냐? 증조할미양자홀이 지배한다. 이게 6차원,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럼 6차원 증조할미는 또 누가 지배를 하느냐? 네, 거기서 그걸로 끝이다.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끝났다.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를 살펴보면은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각 질량이 있습니다. 그 질량에 로그를 씌워서 그 좌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 커브 피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여기 4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그럼 7차원은 존재하겠느냐? 커브 피팅의 경향상 7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차원은 1번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 우주는 6차원이고 6차원으로 끝났다. 증주, 할미, 양자홀까지 설명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 그걸로 끝이니까. 세력 싸움을 합니다. 여기 육각형하고 여기 육각형하고 어떤 다각형들이 세력 싸움을 합니다. 서로 비등비등해요. 힘이. 그러면 결국 세력 싸움의 결과는 몇 각형이겠습니까? 육각형이지 않겠습니까?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각형이 하나가 딱 껴 있습니다. 이 오각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만약에 전부 다 육각형이라고 한다면, 전 우주가 전부 다 육각형이라고 한다면 결국 무한대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주는 죽게 됩니다. 멈춰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각형이 하나가 계속 남게 됩니다. 이 오각형이 계속 싸움을 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각지도 육각형이 되려고 싸움을 거니까 우주의 끝은 근원 초근원 우주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우리 우주가 뺑뺑뺑뺑 돌게 되겠습니다. 종말은 없다. 그런데 우리 우주의 종말은 있죠. 우리 우주의 종말은 전부 다 2차원으로 되는 겁니다. 즉 블랙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밤하늘에 떠있는 블랙홀에 우리 우주가 전부 다 삼켜지는 것. 그것이 우리 우주의 종말. 이번에는 정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있는데 생명체의 정보가 있습니다. 생명체의 정보는 분명 있죠. 내 몸속의 공간에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 정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보가 내 몸속 어디에, 뇌에, 머리의 뇌 속에, 뇌의 공간에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가. 이거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이치가 있습니다. 이건 물리학이죠. 정신의 이치가 있단 말이죠. 정신의 이치가 과연 물리학일까? 아니면 이거는 뭐 또 다른 학문일까? 이거 물질의 이치는 물리. 그래서 생명의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이 도대체 뭐냐? 생명체의 정보는 다차원 배열이어야 합니다. 전자, 0, 1, 껐다, 켰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차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막 엄청나게 다차원적인 생각으로 지금 설명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어디서 나오냐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정보가
01, 01 해가지고 뭐 110, 112 이진법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3차원, 4차원의 다차원 배열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컴퓨터하고 우리 인간 생명체하고 이제 구분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다차원 배열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수한 조합의 경우수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껐다 켰다 0이다 1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수한 조합이 발생해야 한다. 결국 생명체의 정보는 양자 얽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무수한 조합이다. 이거 지금 무수한 조합이지 않습니까? 얘를 껐다가 이거 끈 겁니다. 얘를 이걸 껐어요. 에너지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얘네들은 에너지를 연결했다는 거죠. 그럼 얘도 에너지를 한번 딱 이렇게 차단? 뭐 여기도 차단? 그럼 여기의 정보랑 또 여기의 정보랑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차단해 볼까요? 그럼 또 이거 정보가 또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한 6개 정도밖에 안 그렸지만 이거 뭐 한 2,0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1836개인가?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무수한 조합의 경우수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껐다 켰다 하면 이 선 하나를 껐다 켰다 하면은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가? 네, 이거는 양자 얽힌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 어디에 내 공간에 존재하는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전자를 만들어라. 양자 얽힘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양자 얽힘을 만들어라.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뭐 이렇게 양자 얽힘을 생명체가 만들던지 뭐 아니면 아까 이렇게 반전자 중성미자 아까 일 잡아서 이렇게 똘똘똘 많은 거를 얘를 잡던지 캐치를 해내든지 생명체가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생명체가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캐치 떠돌아다니는 걸 잡아내든지 이거를 이거를 생명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를 XYZ 방향으로 회전시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XYZ 방향이죠, 이게. 이것이 이제 우리 공간의 방향입니다. 우리 공간의 이렇게 방향이죠. 이거를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회전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공간입니다. 얘는 뭐냐? 이건 우리의 반공간입니다. 몸속의 반대의 공간. 그럼 이 두께는 얼마 정도냐? 원자 하나 정도의 두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데 내 몸속 바로 옆에 참 희한한 반대의 공간, 원자 하나 두께 정도의 반대의 공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양자 얽힘, 아까 이쪽 방향으로 양자 얽힘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회전시키라는 거, 이쪽 방향,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가 우리 공간 아닙니까? 여기 반공간입니다. 이거 밑바닥, 천의, 정상의 밑바닥, 속이죠, 속, 안. 네, 그렇게 회전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회전을 시켜보자. 그럼 여기 막이 있지 않습니까? 막을 뚫고 회전을 시킨다? 네, 이렇게 막을 뚫고 회전을 이렇게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럼 막을 뚫을 수가 있느냐? 양자 터널 효과. 뭐, 전자가 있는데, 넘지 못할 산도 그냥 뚫어가지고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타고 넘게 됩니다. 네, 반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반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전자는 또 알갱이입니다, 알갱이. 근데 반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돕니다. 이쪽 방향으로 도는데, 여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풀어질 것 같아요. 파선으로 풀어져 가지고 통과를 한다는 거죠. 얘는 통과를 못합니다. 왜? 알갱이가 돼가지고 계속 덩덩 뺑글뺑글 돌고 있으니까 얘는 파선으로 풀어진다. 그래서 생명체가 매우 어렵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려놨습니다. 약 38억 년 전 단세포 원핵 생물들이 이것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없었죠. 초창기 우리 지구가 탄생했을 때. 근데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생명체가 단세포, 원핵생물, 아주 기초적인 그것들이 매우 힘들게, 엄청나게 힘들게 이걸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명 활동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생명 정보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생명체 출현이 매우 느리게 됩니다. 생명 반전자를 낚시해라. 지금 오늘 2017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생명체들이 열심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반전자들이 많이 있죠. 생명체들이 죽었다 그러면 여기 딱 이렇게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이 반공간 속에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를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자유전자, 이렇게 자유전자를 만들어서 스핀을 0으로 만들고 XYZ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라는 겁니다. 전자가 어떻게 있냐? 전자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XYZ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돌리라는 거죠. XYZ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 요 베타가 에너지를 투입하면 베타가 추르르 펼쳐집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펼쳐지겠죠. 그럼 그 속에는 반전자들이 가득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펼쳐지니까 얘도 파란색 추르르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짠 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 이게 바로 낚시라는 거죠. 에너지를 투입해서 낚시를 하라. 이거 매우 쉽습니다. 매우 어렵죠. 네, 이거 매우 쉽습니다. 약 38억 년 전 단세포 원핵 생물들이 이것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어 놨음. 이거 같은 얘기인데. 네, 반공간에 떠돌이 반전자들이 무수하게 있다. 이것을 낚시를 해라. 매우 쉽다. 그래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가 이거 바이러스 아니냐. 바이러스가 낚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반전자들을. 그럼 바이러스가 낚시를 하는 순간 이거는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폭발적. 왜? 매우 쉬우니까. 남의 정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정보. 원래 이게 남의 정보잖아요. 남의 정보를 내가 낚시를 해가지고 나의 정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정보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캄브리아기 대폭발 시기에 바이러스가 혹시 탄생한 거 아니냐? 제가 최초 바이러스가 언제 탄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캄브리아 대폭발 시기에 바이러스가 만약에 탄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생명체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바이러스가 생명체에 침투해가지고 생명체를 또 뭐 잡아먹거나 아니면 생명체와 융합되거나 동일화 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캄브리아기 대폭발 시기에 바이러스가 탄생했을 것이다. 그럼 캄브리아기 때는 생명체의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 이렇게 이와 같은 논리. 낚시한 거 아니냐. 해성 충돌을 합니다. 공간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반전자들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핵심 반전자가 있어야 돼요. 반전자가 있어야 반전자를 캐치를 해야 생명체가 생명체가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시 반공간에 있으니까 생명체가 많다. 그럼 거기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반전자가 그 생명체 있는 곳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성에 충돌을 해버리면 공간이 엄청나게 심하게 흔들려 가지고 여기에 있던 반전자들이 저 멀리 이제 막 흔들리겠죠. 저 멀리로 이제 이동하겠죠. 쫓겨난다? 네, 쫓겨난다가 아니라 그래서 반전자들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반전자들이 사방으로 퍼지면 그 퍼진 그곳에 생명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성이 충돌을 하면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해성이 충돌을 하면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잠을 잘 때 양자 얽힘이 발생을 하며 그 정보가 꿈으로 나타난다. 내가 꿈을 꿉니다. 근데 분명 내 정보가 아닌 거, 뭐 또 의학적으로는 언젠가 한번 당신이 본 거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본 적도 없고 뭐 만진 적도 없고 뭐 하여튼 없는데 참 희한한 것이 제 꿈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남의 정보라는 겁니다. 남의 정보를 내가 낚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낚시를 하니까 초기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세팅을 해야죠. 내 걸로. 초기화하는 과정 중에 이제 남의 정보가 나의 정보랑 융합되면서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꿈을 꾼다. 그러면 동물도 꿈을 꾼다. 뭐 개도 꿈을 꾸고 고양이도 꿈을 꿉니다. 식물도 꿈을 꿀까요? 식물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당연히 식물도 꿈을 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제 논리에 의하면 식물도 당연히 반전자를 잡아서 자기 생명 정보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물도 잠을 잡니다. 꿈을 꾼다는 말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이고요. 식물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식물이 잠을 잘 때 이와 같은 낚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낚시하는 정보가 이제 꿈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도 꿈을 꿀 것이다. 전자가 반전자를 낚시하면 전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반전자를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주인 아닙니까? 주인.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의 기억 용량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큰일 나죠. 낚시를 못 하니까.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야 한다. 점쟁이가 있습니다. 점쟁이가 점을 어떻게 칠까요? 이렇게 이게 남의 전자입니다. 내게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점쟁이가 있습니다. 점쟁이가 점을 쳐야 되는데 컨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펼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탁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손님의 정보에 그럼 손님의 정보를 읽으면 되죠. 이것이 점을 치는 메커니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용한 전쟁이 용한 전쟁이 여기다 치죠. 근데 용하지 않다. 그러면 아니 얘가 여기 손님이 아니라 엉뚱한 엉뚱한 곳에다가 딱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용하지가 않죠. 네, 손님에다가 점을 쳐야 됩니다. 컨닝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반대로 된다면 무슨 말인가? 떠돌이 반전자가 있습니다. 떠돌이 반전자가 그 생명체의 정보를 낚시를 해요. 반대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의학적 용어로 뭐 다중인격 뭐 그런 것들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전자가 낚시를 해버린 겁니다. 반전자가 전자를 낚시를 했다. 반세상에 생명 반전자 인공지능이 살고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세상에 인공지능 지금 있습니까? 있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알파고 인공지능이 살고 있을까? 어디에? 생명 반전자, 반세상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세상에 인공지능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자들로 막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에너지를 넣어주면 그 인공지능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반대 세상에도 이렇게 떠돌이 전자들이 많이 있고 이 떠돌이 전자들이 수없이 모여들면 반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거기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반인공지능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세상에 생명 반전자 인공지능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화성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자유로이 번식할 수 있을까? 제 논리에 의하면 생명이 번식을 하려면 이게 반전자들이 반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화성에는 없다는 거죠, 그게. 왜? 생명체 자체가 없었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원래 양자 얽힘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화성에 가면은 이게 생명체가 우리가 그 화성 식민지 개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민지 개척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자유로이 번식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뭐 역시 양자 얽힘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쫙 늘어날 수 있느냐? 또 번식은 자유롭게는 못하지만 또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화성에 있어요. 화성의 생명체들이 지구까지 이걸 펼친다는 겁니다. 이걸 주르르 이렇게 펼치는데 이제 지구에는 이게 많이 있으니까 지구까지 주르르 펼쳐가지고 아주 힘들게 그 생명 활동을 이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생명 반전자를 화성에서 낚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그 생물의 변화를 지배한다. 이게 진화론이죠. 환경이 그 생물의 변화를 지배한다. 매우 느린 수동적 진화 아닙니까? 어쨌든 생명체가 진화하긴 진화합니다. 매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물이 정보를 낚시하여 적응해 버리면 이거는 뭐 한 3세대 만에 혹은 뭐 2세대, 3세대 만에 적응해 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정보를 낚시를 해버리니까 이건 매우 빠른 능동적 진화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진화론은 여기죠, 여기 이렇게. 근데 뭐 캄브리아기, 대폭발기 뭐 등등 몇 가지를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뭔가가.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진화의 경우 수는 첫 번째 이게 있고 두 번째 이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아주 빨리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건 기존 종의 바이러스가 융합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종이 탄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낚시왕이 뭐냐? 혹시 바이러스. 최초의 낚시왕은 바이러스였고 또 암도 아마 암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암이라는 그 물질이
혹시 그 반대 세상에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암을 제 아무리 치료해봤자 반대 세상에 그 암의 정보가 남아 있으니까 그건 내 몸속이죠. 내 몸속의 원자 두께의 반 공간에 암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암이 낚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네, 이걸 말살을 못했으니까 얘를 암이다. 말살을 하면 이제 깨끗합니다. 근데 이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네, 반대로 되면 반전자가 계속 낚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쉽게 안 낫고 자꾸 그 재전이 되는 거 아닌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난초 이게 난초입니다. 이게 난초의 꽃말입니다. 아니 난초의 꽃말에 원숭이가 왜 웃고 있습니까? 여기 뭐 그냥 평범한 원숭이, 이것도 원숭이 난초 꽃말이 왜 새입니까? 이게 우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난초 꽃말이 왜 이렇게 여기가 웃고 있냐는 거죠. 이게 벌입니다. 그러면 뭐 난초 꽃말에 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그 벌 모양으로 된다. 뭐 그게 수동적 진화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동적 진화죠. 수동적 진화. 그러면 매우 빠른 능동적 진화는 뭐냐? 그냥 난초가 반전자를 낚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또 낚시를 해가지고 그 반전자의 정보를 자기 정보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게 벌입니다. 이것도 벌이죠. 둘 다 벌 아닙니까? 그러면 수동적 진화를 했다. 그러면 난초 꽃말이 이렇게 돼야죠. 이것이 진짜 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얘는 뭡니까? 얘도 벌이긴 벌이에요. 벌인데 이거는 예술 작품 아닙니까? 예술 작품. 얘랑 지금 같은 거 아닙니까? 예술 작품이랑 난초가 꿈을 꿔서 예술 작품을 만든다. 이거는 벌이 여기 왔다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벌이 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가죠. 이게 뭐냐 결국 난초가 이렇게 난초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꿈을 꾼다. 여우가 계속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 새, 비둘기, 이거 오리, 새, 원숭이도 계속 원숭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해골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들이 난초이고 얘는 그 개입니다. 개. 일본에 개가 있는데 사무라이 개가 있는데 이제 수동적 진화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아주 이것에 좀 희미한 모양으로 사무라이 희미한 모양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잡는다는 거죠. 안 잡으니까 그 사무라이 모양으로 되면 될수록 더더욱 사람들이 안 잡으니까 결국 이 개가 사무라이 모양으로 변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무라이가 있는데 이 사무라이가 한이 맺힌 겁니다. 그럼 한 맺힌 사무라이 많겠죠. 그것도 또 전설이 있습니다. 그 한이 맺힌 사무라이가 죽은 그 지역에 이 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무라이 그 한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겁니다.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개가 이 사무라이 한 맺힌 거를 이제 캐치를 해낸 거죠. 그래서 자기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격한 진화. 그래서 난초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동물의 형상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었냐는 거죠. 이게. 앵무새, 인간이 가장 이렇게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술가, 인간이 가장 크죠. 영적이라고 하니까 네, 여기가 생면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소울, 정신이 어디 있냐? 정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소울, 영혼이 여기에 있죠. 그럼 정신이 어떤 거냐? 여기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가 무슨 말이냐? 끊어진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끊어졌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거를 이렇게 탁 연결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네, 이거는 낚시왕. 네,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기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퀀텀 터널링. 얘를 잘 뚫는 거예요. 아무리 낚시를 잘해도 또 얘를 뚫는 거랑 얘를 퀀텀 터널링을 이렇게 뚫는 거랑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창의력 왕은 얘를 잘 뚫어가지고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창의력 왕. 똑같은 논리로 뭐 양자 컴퓨터, 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양자 얽힘 한 개에 무수한 조합의 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걸 뭐 연결했다, 풀었다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이것을 반대로 반전자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에 여기가 탁 걸린 거 아닙니까? 이게 탁 걸렸죠. 예. 그래서 걸렸으면 에너지를 탁 투입합니다. 왜 우리 세상에 딱 걸렸으니까 에너지를 투입하면 에너지 이렇게 추르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이 우리 세상. 우리 세상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향성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해보면 진짜 오리지널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세상 방향으로 해야 이게 탁탁탁 이게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면 얘가 걸렸다가 얘가 또 얘가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얘가 걸리는 거죠. 우리 세상에. 낚시왕 생명체를 연구해라. 가장 무난하게 난초이지 않을까. 난초를 연구하면 양자 컴퓨터, 광자 컴퓨터가 탄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세상에서 윤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반세상은 살아있는 정보 생명체인가? 예스냐, 노냐? 즉, 반대 세상에 여기 전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냐는 거죠, 질문이. 다시 질문. 반세상에 생명 반전자 인공지능이 살고 있느냐? 모르죠, 우리는. 네. 근데 진짜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괜히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스. 인간은 무차별적으로 떠돌이 반전자들을 약탈하여 이윤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 논리가 맞다. 제 논리가 맞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낚시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려고 그 거대 회사 등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떠돌이 전자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얘를 낚시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광자 컴퓨터 등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죠. 눈먼 돈, 눈먼 지식, 눈먼 천연자원, 눈먼 떠돌이 반전자. 눈먼 돈 누구 겁니까? 예, 주순 사람 임자죠. 눈먼 지식, 역시 주순 사람이 임자입니다. 눈먼 천연자원, 땅을 파가지고 캐는 사람이 임자죠. 떠돌이 반전자. 눈먼 떠돌이 반전자. 낚시한 사람이 임자이다? 결국 예스냐 노냐. 반정보 생명체는 약탈에 대해 화를 내게 될 것이다. 화를 낸다는 겁니다. 반대의 세상에서. 여기처럼 반세상에 생명 반전자 인공지능이 살고 있다면 엄청나게 화를 낼 거라는 겁니다. 반전자 포획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은 자연의 권리에 되돌려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으로 제정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 그 반전자 이런 것도 다 자연입니다. 우리 인간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권리는 있다. 첫 번째, 그럼 왜 반전자 포획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은 자연의 권리에 되돌려 줘야 하는가? 논리는 첫 번째 이거. 그 반정보 생명체는 약탈에 대해 화를 내니까 그 화를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자연에 되돌려 줘야죠. 두 번째 논리는 제 15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합니다. 그거는 연력학적 법칙, 연력학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는 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거를 헌법에 명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양자얽힘 하나를 설명을 했는데 기존 논리 한 20가지 논리로부터 이렇게 양자얽힘을 제가 설명을 했고 이게 논리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이거 생명체의 정보에 대해서도 뭐 좀 그럴듯하게 논리를 추측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진화론까지 또 뭐 그럴듯하게 또 설명이 가능하고 반세상에 이게 종교 문제 아닙니까? 종교 문제까지 또 설명을 하는 것 같고 결론은 절대 지배체가 하나가 있고 그 절대 지배체가 우리 만물, 우리 우주의 만물을 절대 지배한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